직업윤리 단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 단원은요, 처음 앞부분 직업과 관련된 동양과 서양 사상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은 이제 기업윤리, 노동자윤리, 기업가윤리, 노동자윤리, 전문직윤리, 공직자윤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업윤리 이후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은 오늘 동양과 서양의 윤리사상을 직업 간에 적용한 예를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직업관 볼 텐데요. 동양 그러시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 어떤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를 주장하시고 있는 사상은 유교가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교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 교재에 담아져 있습니다. 유교를 볼 텐데,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 선생님이시죠. 공자 선생님이시고요. 공자 선생님이 주장하신 어떤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은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이라 함은 이름에 올바른 행동을 해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 지위에 맞는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역할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그 나누어진 역할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덕치를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임금님의 역할을 부여를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공자 선생님의 어떤 사상을 계승한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자 선생님도 그 정명사상과 덕치를 계승해서 자신만의 어떤 정치사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명과 덕치를 이제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고, 왕이 가야 할 도리가 있다, 도덕적인 어떤 길이 있다를 주장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왕이 해야 할 역할과 백성이 해야 할 역할이 같지 않다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명사상을 계승한 하나의 모습이다. 정명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역시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역할이 나누어져 있느냐, 조금 더 맹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맹자 선생님은 소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소인은 노력이라고 하는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되고, 대인은 노심이라고 하는 정신을 쓰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맹자 선생님은 이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을 위하는 인본주의를 주장을 하시기도 해요.
군주가 가장 가볍고 백성이 가장 귀하다. 국가가 있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를 강조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소인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 필요하다.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이라고 하는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유지할 수 없겠죠. 그에 비해서 대인, 왕이나 선비, 성인 군자와 같으신 분들은 항산이 없으셔도 항상 일정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셔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항산의 유무와 관련 없이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십니다. 항산은 경제적인 안정, 항심은 도덕성. 유교에서는 도덕성과 경제적인 안정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가치 있냐로 이야기하실 때는 도덕성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에게 도덕성과 경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될 게 뭐냐 물어보신다면 경제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가치 있냐와 우선적이냐를 조금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민본주의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 맹자 선생님은 왕이 백성의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살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야 그게 성인 군자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왕은 왕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데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과 같다라고 맹자 선생님은 보았고요.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시기도 해요. 과격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왕을 이렇게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주장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의 도덕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이 더 등장을 하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신 순자 선생님입니다. 역시 유교 사상가예요. 그런데 이 순자 선생님은 공자 선생님이나 맹자 선생님과는 다르게 성악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성악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은 이분도 도덕성을 강조를 하셨고, 수양과 수기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가로 넣게 됩니다. 순자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예치라고 하는 정치를 강조하셨어요.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는 이제 도덕성이기는 한데요. 외적인 어떤 사회 규범을 이야기해요. 외적인 사회 규범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과
충동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기적인 충동과 욕망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인 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 규범인 예라고 하는 것을 획득해서 인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기준으로서 모든 사회적인 역할도 분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기보다는 악하다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기적인 욕망과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를 잘 다스리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의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전문성에 따라서 그리고 얘를 잘 달성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셨던 분이 순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로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어떤 핵심적인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순자 선생님도 결국에는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이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일하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실 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욕망이나 충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예가 필요하다를 주장하신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의 사상 중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실학이 좀 범위가 넓어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포괄해서 보자면 실학 자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거든요. 현실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학 자체도 유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기는 하나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성 안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 분들도 능력과 학식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 을 강조하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있는 이 사상들은요, 대부분 역할을 나누어야 된다, 분담해야 된다를 강조하시고 있고요.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적 질서가 없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분적 질서의 폐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나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던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가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양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직업관, 처음은 이제 옛날 고대에 등장했었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다루었듯이 이성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기계의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 3분설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혼 중에서도 좀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기계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욕망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은, 동으로 비유해서 어디가 더 많이 섞여 있냐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신 분이 직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각 개별 계층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타고난 성향과 능력이 개인적으로 다 같지가 않다. 따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분담되어 있어야 한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야지 하나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너 못하니 그럼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해서 역할을 교환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죠. 이미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플라톤에 있어서의 역할은요, 통치자 계급과 수호자 계급과 생산자 계급,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서로 바꾸면 안 되고 각각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통치자는요, 이성의 역할을 잘 발휘하는 사람으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안 된다를 주장을 하셔서 약간 우리 예전의 사고방식과 같이 선천적인 어떤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플라톤은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이 가치가 있다. 가치의 차원에서 좀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은요, 통치하는 계급은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철학자여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하시는데, 철학자를 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철인 정치를 주장을 하시는데, 이 철인 정치는 위에서는 그 철학자 계급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철학자 계급은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동생활과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불법이나 불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철인 정치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반 시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서 중세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교 윤리가 직업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신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잘못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속죄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이 노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 늘어나는 것은 너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구나, 너는 죄를 많이 지었어 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의 축적에 있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근대로 오시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종교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같은 그리스도교이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뱅 선생님은요, 구원 예정설 를 말씀을 하시고 속죄를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신이 미리 정해 놓았다. 미리 구원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서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 칼뱅의 구원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잘 하시면 신이 굉장히 축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칼뱅은 두 번째로 직업은 신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하는 직업 소명설을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자,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신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 부르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불렀으니까 그에 대해서 잘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신이 부르심 자체를 소명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신이 불러서 직업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이 부르신 거고 신이 우리에게
임무를 허락한 거니까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근면함, 성실함, 청기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하겠죠. 또 하나 직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신이 부여한 선물이다 라고 보았어요. 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와 같이 이렇게 죄악시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신이 맡겨준 일인데 내가 잘해서 성공을 거둬서 나한테 신이 선물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표현인데요.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는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칼뱅에 있어서 구원의 수단이 결국 부의 축척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이 직업을 부여를 하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셨고 그 부의 축적은 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증표인 것이지 어떤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어서 구원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의 축적이. 구원의 수단은 여러분 성서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조금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상가고요. 베버가 이 칼뱅의 어떤 그 직업 소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근면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윤리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티즘. 이라고 불렀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을 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신 사상가이거든요. 그래서 베버의 이야기가 나오셔도 거의 칼뱅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생각하는 직업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마르크스 하면 공산주의 사상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러시면 공산주의가 좋은 거고요. 우리가 쓰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마르크스에게 있어서의 노동은요. 인간이 인간성을 실현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억지로 노동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강요된 노동이 발생하게 되고, 강요된 노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게 하였고요. 특히 자본가는 적은 어떤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분업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분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매뉴팩처라고 쓰기도 합니다. 매뉴팩처. 매뉴팩처를 통해서 분업을 하게 하고요. 분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이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에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부분 노동만 하게 되는 부분 노동자를 전락시키게 되죠.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의 한 부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노동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노동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노동이 소외되다 보니까 참된 자아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성도 소외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때문에 자본주의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회가 그래야 되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 사회는요, 마르크스가 주장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로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 필요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능력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분배받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 수준이 비슷해지는 어떤 결과적 평등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마르크스에 대한 어떤 공산주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론은 제가 사회 정의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어떤 기업 윤리, 전문직 윤리, 노동자의 윤리나 공직자의 윤리 부분은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기 때문에 사상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굳이 사상가로 비교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능 특강이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